네, 안녕하세요. 2021 시민기자정담회 진행을 맡은 JTBC 아나운서 강지영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언론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저널리즘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마련된 2021 저널리즘 주간 다시 저널리즘. 자, 지난 수요일을 시작해서 나흘간의 여정이었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그 기사를 읽은 시민들의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민기자정담회 그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시민기자정담회는 2021 저널리즘 주간에서 선보인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한데요. 자, 지난 이틀 동안 진행됐던 월간 신문과 방송, 토크쇼, 전지적 언론인 시점, 시민과 기자의 끝장 토론을 보셨다면 좋은 기사를 공유하는 것, 또 언론을 향해서 따뜻한 응원을 보내는 것 역시 다시 저널리즘을 위한 또 한 걸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좋은 기사를 소개하고 좋은 기사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 기획된 저희 시민기자정담회,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이렇게 많은 분들의 긍정적인 평가 아래 두 번째 시간을 마련하게 됐는데요. 제가 여기 와보니까 세트가 훨씬 커지고 또 밝아졌습니다. 그만큼 기자님들의 표정도 밝았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조금 굳어 계세요. 자,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올해도 역시 시민은 기사 이면의 숨은 이야기들을 만나고 기자는 시민들의 살아있는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행사 진행에 앞서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획 취재 지원 사업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고품질 뉴스 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언론의 심층 기획 취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언론사들이 공익 주제의 심층 기사를 취재 보도할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깊이 있게 취재하는 주제나 취재 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접근이 어려운 주제들에 대해서 취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사라고 해도 읽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기획취재 지원사업 보도물을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2021년 4월부터 우수 기획취재 보도물을 소개하는 귀취보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매달 이달의 보도물을 선정해서 취재 후기와 취재기자 인터뷰 등을 재단 홈페이지, SNS, 유튜브 채널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기사를 널리 알리고 시민과 기자가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나갈 테니까요. 많은 응원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21 좋은 기사의 힘 시민기자정담회. 올해는 2020년 기획취재지원사업에 선정된 심층 기획 기사 60여 개 중에 시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은 기사 4개를 선정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신문의 소년범 죄의 기록, 오마이뉴스의 고시촌에 갇힌 중년 보고서, 한겨레 21의 디지털 성범죄 끝장 프로젝트 너머 N, 단비뉴스의 보이지 않는 위험 밀폐된 죽음의 공간에 가다가 선정이 됐는데요. 정말 숨차네요. 이 기사를 작성하신 기자분들을 이 자리에 직접 모셔봤습니다. 한 분씩 먼저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저 먼저 제 옆에 앉아 계신 이근아 기자님부터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신문 정치부에서 일하고 있는 이근아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획 기사는 사실 1년 전 사회부에서 제가 기획 보도했던 그런 기사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게 돼서 정말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신상호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경제부의 신상호 기자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사는 고시촌에 갇힌 중년 보고서인데요. 저희가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던 기사인 만큼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주실지 기대가 되고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장수경 기자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장수경 기자고요. 지난해 그 한겨레 21에 있을 때 엠번방 이유를 짚어보는 너머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지금 한겨레 편집부에 있고요. 오늘 의미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예슬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단비뉴스 기자 이예슬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밀폐 공간에서 일어나는 질식재해에 관해서 취재한 내용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좋은 기사의 힘에 대해서 노딩하는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을 뵙는 건 처음이라서 좀 무척 떨리고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짧지만 시청자 여러분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분의 기자님들을 만나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실 10월에 티저 영상을 찍을 때 한번 뵀어가지고 전 굉장히 익숙하고 반가운데 저만 반가운 것 같은 느낌이
조금씩 들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굳어 계시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눌까 굉장히 기대하신 마음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시민 기자 정담에 참여하신 이제 12분의 시민들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함께하진 못했고요. 영상으로 인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시 동천고등학교 1학년 권영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에서 심리학과와 국제통상학과를 전공 중인 2학년 양유라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연리정책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산시 청소년재단 상록청소년수련관 청소년조사 하태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사회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시민기자 양인석입니다. 안녕하세요. 23살 박정찬입니다. 작년에 전역해서 지금 경상국립대학교 식품공학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5살 고다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장중학교에서 과학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정혜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누리 독서 토론 논술 교습소 포천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진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2학년을 재학 중인 김봉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5살 허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인 조수연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철도공사 부산 경남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김필종이라고 합니다. 언론에 관심이 많아서 대외활동을 알아보다가 기자분들이랑 그래도 가까운 자리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워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 현상과 또 문제점들을 좀 알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고요. 이번 정담회를 통해서 기사에 대한 관심과 조금 더 깊은 이해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자와 독자가 서로 소통하고 피드백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루트들이 많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보다 이제 시민들이 기사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좀 관심이 많아서 SNS를 팔로우하고 있었는데요. 진로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 기사를 가지고 수업을 종종 하는 편인데 기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찾아보다가 기자는 어떻게 기사를 쓸까 좀 궁금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좋은 기사를 직접 읽어보고 그 기사를 쓴 기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서 또 한 명의 독자로서 응원을 전달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탐사보도를 쓰는 기자들은 과연 어떠한 아이템을 평소에 선정을 할지, 그리고 이 탐사보도 제작 과정에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를 좀 어떻게 해결하는지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그러한 점들을 좀 많이 좀 질문하고 배우고 싶습니다. 기자님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심층 보도하는 데 대해서 항상 응원하고 그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선 10대부터 60대, 다양한 연령대도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시민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기자분님들도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조금 어색하실 텐데 저렇게 시민분들께서 기자님들을 위해서 저렇게 또 카메라 앞에 서서 인터뷰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영상으로 만나본 저희가 12분의 시민 참여단 외에도 또 치열한 경쟁 끝에 선정된 24명의 온라인 참가자분들이 계신데요. 실시간으로 2시간 동안 저희가 함께해 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도 이제 인사를 해야죠, 기자님들. 네, 뭐 하시는 거예요? 반갑게 인사를 해줘야죠.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21 시민 기자 정담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진행 방식은요, 먼저 기자가 본인이 취재한 기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이 기사를 읽은 시민들의 소감을 영상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사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에 기자가 답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준비되셨나요? 네, 이근아 기자님, 서울신문의 이근아 기자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년범 죄의 기록이라는 주제로 기사를 작성하셨는데 어떤 내용의 기사였는지 한 번만 브리핑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가 취재했던 소년범 재해 기록이라는 기획 기사는 그 같이 사건팀을 했던 김정아 기자와 법조팀의 진선민 기자 이렇게 3명의 팀을 이루어서 이제 기획을 했던 그런 기사입니다. 그 제목의 뜻은 소년범의 죄를 기록한다는 뜻도 있지만 또 소년범죄를 기록을 했더니 사회에 죄가 드러났다 이런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사의 특징을 조금 3가지로 이렇게 간략하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특징은 저희가 이제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PT에 보시다시피 저희가 일러스트를 활용을 해서 그래도 좀 스토리텔링을 살릴 수 있게 좀 세련된 방식으로 구현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그 소년범들의 속마음을 분석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업체와 협업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조금 저희가 많이 좀 새롭다, 신선한 시도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젠더적인 관점에서 소년범들의 삶을 분석을 했다는 점인데요. 젠더적인 관점을 저희가 생각을 했던 이유는 사실 소년범들의 세계에서 굉장히 위계 질서가 뚜렷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뭐 폭력이나 성 이런 것들을 매개로 해서 위계 질서가 굉장히 뚜렷했는데, 그래서 이 지점에서 좀 착안을 해서 이제 소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소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부분들에 좀 주안점을 두고 젠더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소년들은 조금 폭력에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많이 보였고요. 믿음직한 어른에 대한 존재를 갈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좀 소녀들은 엄마와 좀 친구를 중시하는 그리고 약간 관계지향적인 특징을 보였고, 그다음 좀 친밀감을 악용하는 범죄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점에서 조금 접근을 했다는 점이 저희 기사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은 저희가 사실 소년범죄 문제가 좀 악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 그런 원인 중에 하나로 저희가 언론을 좀 지적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언론의 조금 자극적인 보도가 실태가 얼마나 조금 어떤 실태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좀 자극적인 보도가 그 독자분들한테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언론 실험을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소년범죄에 대한 기사를 읽을수록 굉장히 이 소년범죄 발생 건수를 과다하게 추정을 하시는 경향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일종의 스필오버 효과라고 하는데, 범죄 드라마를 많이 볼수록 이제 범죄가 현실 세계에서도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었던 부분은, 그러니까 좀 잔인한, 뭐 잔혹한, 뭐 악마 이런 식으로 소년범들에 대한 기사를 다루다 보면 이제 대중분들의 인식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소년범죄 문제의 좀 근본적 해결이 좀 어렵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언론 실험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획을 통해서 소년범이 처음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좀 사회가 만들어낸 존재였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이런 기획을 이제 취재를 하고 기획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데이터를 활용하셨고 또 일러스트와 뭔가 MZ 세대를 뭔가 그 눈높이에 맞춰서 기사를 작성하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기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도 이렇게 느낀 바가 많은데 시민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받으셨을지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질문을 받아봤거든요.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고정관념 속에 가둔 사고를 했던 것 같아요. 청소년들 관련 범죄를 처벌할 때는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 교화가 우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보통 소년범을 다룬 기사들은 이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이 기사는 소년범들이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그런 배경이나 맥락 같은 것들을 짚어줘서 사회 전체의 관심이나 이제 조금 더 보살핌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라고 하는 직업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 기사를 찾아볼 수 있었게 되었고, 다른 기사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에 대해서 다양한 사회 문제들도 함께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저는 이것을 참 만족하고 흥미롭게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민분들의 메시지를 들어봤는데요. 기자님, 어떤 소감이 조금 가장 와닿으세요? 좋으셨어요? 사실 뭐
아무래도 좀 편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 편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고, 사실 이게 되게 민감한 소재여서 맞아요. 저희가 독자분들의 그 피드백이 매우 필요했고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매우 감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기사를 쓰기 전과 후 아이들을 바라보는, 특히나 비행소년,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그런 생각, 시각에 좀 변화가 있으셨어요? 저희 팀원들끼리도 같이 많이 얘기를 했던 지점이, 그러니까 사실 누구보다도 그 편견이 많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인터뷰를 하다가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 어떡하지랄지 솔직히 이런 생각도 저희끼리 혹시 너도 그런 생각했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만나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기 얘기를 할 기회가 많이 없었구나, 이 아이들이. 그런 지점들을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지점은 사실 저희의 어린 시절을 되게 많이 떠올리게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작은 유혹들이 누구에게나 인생에는 다 있는데 정말 한 끗 차이로 뭐 부모님 덕분에, 선생님 덕분에, 아니면 친구 덕분에 우리는 그런 유혹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그건 모두 다 한 끗 차이였던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역시나 저는 그 메시지 마지막에 사회가 어쨌든 그 친구들을 잘 만들어주는 데 기여를 해야 한다, 도움을 줘야 된다는 메시지에 정말 공감을 했었는데, 자, 그렇다면 기사를 읽고 난 후 시민들은 어떤 점을 좀 궁금해하셨는지 질문 영상 한번 함께 보시죠. 지금까지 봐왔던 소년범에 관련된 기사에는 소년범의 형량이라든지 사건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이번 기사에는 청소년 소년범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볼 수 있어서 새로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주제를 선택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 기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소년범들에 대한 인식을 바꿔줄 수 있는 기사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같은 청소년들이나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 기사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제사회와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사회와 교육이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나왔는데요. 하나씩 좀 다시 짚어보면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태호님께서 지금까지 봐왔던 소년법에 관련된 기사에는 소년범의 형량이라든지 사건에만 집중되어 왔는데, 이번 기사에는 소년범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볼 수 있어서 새로웠다. 어떻게 이런 주제를 선택하게 됐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궁금해요. 네, 사실 제 개인적인 취재 경험이 기반이 많이 됐는데, 이 기획을 준비하기 1년 전에 청소년 부모에 대한 기획 기사를 썼었습니다. 그때 16살의 엄마가 된 그 여자 청소년을 동행하면서 취재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조금 사회가 10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철 없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정말 필요한 순간에 보호하지 않고, 그리고 책임만 묻는 그런 사회의 어떤 모순점을 많이 발견을 했었거든요. 뭐 한 예로는 그 아이는 이제 청소년인데 어른 요금을 타고 버스를 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애엄마가 왜 청소년 요금을 내? 라는 말과 시선이 싫어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에 비추어 봤을 때 좀 10대 청소년에 대한 뭐 우리의 시선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예전에 제가 수습 때 그 10대 집단 폭행에 관련된 사건 기사를 한번 작성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스트레이트로만 정말 짧게 다뤘어서 그 이후에 가해자들이 어떻게 됐고 또 피해자들은 정말 그 가해자한테 온전한 사과를 받고 피해 회복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짚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많이 남았어서, 그래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좀 다른 관점에서 취재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주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이번엔 심층적으로 좀 들어갔던 그런 심층 기사였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기사를 보면 많은 아이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었던 친구들 중에 그래도 좀 기억에 남던 친구가 있을까요? 네, 사실 많은 아이들이 다 기억에 남는데, 그러니까 일단 한 아이는 제가 보호처분 시설에서 만났던 한 여자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여자아이는 이제 이혼 가정 아이였는데, 사실 이혼이라는 것은 뭐 요즘에 되게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그럴 수 있는 일인데 문제는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도 아빠도 그 아이를 양육하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가출 생활을 전전을 하다가 이제 20대, 30대 성인 남성들이 그 여자아이한테 접근을 해서 성매매 같은 것을 좀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갇혀 있다가 신고를 해서 다행히 잘 풀려는 났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자발적으로 조건 만남과 성매매 일을 다시 시작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이유는 자기가 이제까지 해봤던 것 중에 가장 돈을 쉽게 버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아이가 나쁘게 배운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저는 어른들이 너무 우스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자기의 그 성적인 그런 자기와 성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제 성인 어른들이 막 많은 걸 다 해주는 거예요. 돈도 주고, 뭐 술도 사다 주고, 담배도 사다 주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되게 거친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보호처분 기간이 이제 끝날 시간이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또 이 아이를 양육할 생각이 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갈 곳이 없는 상황의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어른들이 한 아이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아이는 그러니까 친구가 선배한테 이제 돈을 빌리면서 이제 보증을 서준 거예요. 친구 보증을 서줬는데. 그러니까 친구가 도망가서 돈을 갚을 방법이 없어지니까 선배가 금은방 털이를 뭐 시켜서 그런 사건에 연루된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호처분 기관에 들어간 이후에 이제 학교로부터 자퇴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권고를 들었고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이 없는 아이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돌아갈 곳이 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새로운 쉼터에서 되게 믿을 만한 어른을 만나서 일도 시작을 하고 또 이제 조금 돈도 벌기 시작했다 이러면서 약간 희망을 얘기하던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냥 정말 너 할 수 있어. 뭐 너가 조금 한 발만 더 나아가면 돼. 이렇게 말해주는 어른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정말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그 친구들이 어떤 자라왔던 환경이라는 걸 들어보면 진짜 어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더 노출돼서 어찌 보면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 아닐까? 결국엔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기사를 통해서 권현준 님이 하셨던 질문이 자, 이 기사를 통해서 그러면 기자님께서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소년범은 악마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어쩌면 우리 어른들이 흔들리는 아이를 구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지점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되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된다는 점은 정말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문가분들한테 그 지점이 되게 혼란스러워서 많은 조언을 구했었었는데 이제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엄벌주의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같은 동의어가 아니라는 점을 되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가해자를 어떻게 엄벌하는 게 피해자들의 어떤 회복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남는 이제 가해자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로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이렇게 재사회화를 시켜줄 수 있는가 이건 정말 다른 선상에서 다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되게 강조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 소년범들을 악마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굉장히 논의가 편해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원히 얘네를 격리시킬 수 있다면 사실 그건 되게 현실 가능성이 되게 떨어지는 그런 방안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고다현님께서 기자님이 그렇다면 생각하시는 재사회화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사회화 교육이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을지 알고 싶다.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재사회화의 주체가 한 사람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이 저는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부모가 대체 뭘 했길래 애가 막 저래? 이런 식으로 많이 사회적으로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뭐 부모뿐만이 아니라 학교, 사회 그리고 심지어 대중분들의 인식까지도 이 아이들이 재사회화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번 생각해봐야 할 점은 그러니까 많은 이제 전문가 분들께서는 그러니까 사실 보호처분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직업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뭐 무슨 제빵이라든지. 사실 그것도 좋지만 그보다도 약간 학교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정규 과정에 편입이 돼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육의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돕는 게 가장 더 중요하다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부분은 뭐 사회적인 뭐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아이들을 무조건 이제 비정상적으로 몰고 간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상성의 범주에서 자꾸 몰아내기만 한다면 사실 재사회화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네, 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님이 어쨌든 시작하셨던 그런 단발성의 기사들에선 심층 기사까지 갔잖아요. 그럼 사실 기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가 사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직도 반복되고 있고 왜 이렇게 이런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에 대한 약간 화도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인터뷰하다 보니까 뭔가 이 사람과 인간적인 관계가 맺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볼 때 그냥 이전과는 좀 다르게 좀 보게 되고 그 친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실제로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되게 궁금했고, 그리고 사실 아이들이 편지 같은 걸 보낸 적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래도 취재원과 기자와의 관계다 보니, 그리고 왜냐면 기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와 접촉을 자주 하는 거를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자꾸 뭔가 이렇게 외부랑 연락을 많이 하고 이러면 아이한테 어떤 작은 것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아이는 안에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좀 청소년들에 대한 생각이 저도 많이 바뀌었고, 사실 저도 되게 반성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편견이 없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좀 이 문제가 다 같이 해결을 하면 좋을 텐데 조금 앞으로도 더 다른 기사를 또 쓰면서 또 이런 문제 해결에 좀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근아 기자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기사 얘기 또 뒷얘기 또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주제를 좀 또 바꿔보겠습니다. 고시촌에 갇힌 중년 보고서, 이번엔 중년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마이뉴스 신상호 기자 님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마이뉴스 경제부의 신상호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했던 기사는 이제 대학동에 갇힌 중년 보고서인데요. 지금 PPT에는 빠져 있는데 같이 참여한 기자가 경제부의 류승현 기자 그리고 사진부의 이희훈 기자가 같이 참여를 해서 셋이서 같이 기획 취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건 이제 고시촌에 사시는 분들을 직접 취재를 하고 사진 취재를 하면서 했던 내용들인데요. 일단 저는 고시촌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을 해서 그렇게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것들입니다. 뭐가 있느냐? 하나, 1인 가구가 많습니다. 대학동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75.1%가 1인 가구입니다. 지난해 서울시 통계를 기준으로 했던 건데요. 그만큼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은 곳입니다. 두 번째, 이제 저렴한 고시원이 많습니다. 대학동 위쪽으로 올라가면 윗동네라고 하는 고시원들이 있는데 그 언덕배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설이 낡고 저렴한 고시원들이 많습니다. 보통 월세가 보증금 없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수준인데요. 이렇게 보면 사실상 서울에서 가장 싼 고시원들이 밀집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제 독거 중년들이 많습니다. 이 독거 중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이 어려운 중년들이 많은데요. 대학동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가 816명이었는데 그중 절반가량이 40세에서 65세 중년들이었습니다. 네, 이분들도 역시 중년이면서 대학동 고시촌에 사시는 분들이었고, 네, 근데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없는 것들은 이제 첫 번째, 존중.
이 독거 중년들에 대한 존중이라는 걸 사실상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 말종들이라고 진짜로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은 그 고시촌에서 식당을 하셨던 식당 주인인데요. 정말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고시촌을 취재를 하면서 고시원을 좀 구해보려고 다녀봤는데 뭐 시설이나 뭐 화장실, 뭐 샤워실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굉장히 그 고시촌 주인이 화를 내면서 야 그렇게 시설 따질 거면 그냥 가라 안 받는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시선들이 이 고시촌에 살고 있는 중년들을 그대로 받고 있는 그런 시선들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두 번째, 주거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부엌 그리고 화장실이 있는데요. 저희가 주거급여로 살 수 있는 월 27만 원 이하 고시원 30곳 정도를 조사를 해봤는데 대부분 공동부엌과 개별 화장실을 갖춘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공동부엌이 없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무료급식소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컵라면 같은 것들 간단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로 끼니를 때우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개별 화장실이 없어서 이제 아침 같은 경우에는 줄을 굉장히 길게 늘어선다고 하는데 정말 급할 경우에는 그냥 인근 공원 화장실로 뛰어간다거나 아니면 지하철역으로 뛰어간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독거 중년들에 대한 주거 정책이 사실상 부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에 보면 크게 그 주거 지원 대상을 4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첫 번째 청년, 두 번째 신혼부부, 그리고 고령자, 주거 약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독거 중년 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책은 사실상 빠져 있고 이 주거 지원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중년들이 누리기보단 주거 약자들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들이 많아서 중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은 많이 없었고 이 고시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 마땅히 기댈 수 있는 정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중년 보고서 고시촌에 대한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살짝만 들었는데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더 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기사를 읽은 시민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40, 50대의 중년층은 이제 안정된 직장을 갖고 제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알지 못한 이면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실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이런 사회 그늘진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없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보지 못했을 뿐이고 어떻게 보면 제가 외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과연 우리와 다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사 내용을 보면은 그 사람들도 다 꿈이 있었고 또 잘 나가는 삶이 있었는데 단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인생이 좀 힘들어진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식이 너무 그 사람들을 다르게 보는 게 아니라 같은 사람으로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공통된 의견들은 어쨌든 많은 분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까 어떤 분께서 사회 그늘진 곳이 없었다 생각했는데 그냥 못 보고 안 본 것이었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막 발전되고 좋은 데면 많이 막 이슈가 되니까 보는데 사실 그 그늘 뒤에는 정말 그분들이 더 그 좁은 곳에 더 밀집돼서 지내고 계신 거잖아요. 오늘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요? 네, 그래도 그 의견들이 하나같이 이제 그런 것들을 몰랐는데 알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사의 의도가 참 전달이 잘 됐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기사를 잘 잘 읽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사를 잘 썼구나. 네, 내가 네, 네. 의도한 바가 통했구나. 네네. 원래 의도했던 바가 단순했거든요. 그냥 이런 분들이 있었고 이런 분들이 많다. 약간 그런 의미에서 접근을 했던 거고 그 외에 추가적인 메시지는 전달하지 않으려고 좀 덜어내려고 했었는데 제 기획대로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잘 쓴 기사였기 때문에 잘 통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기사에 대한 질문들을 좀 들어볼 텐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기사의 제목이 고시촌에 갇힌 중년인데요. 거기서 특별히
쪽 관심을 끌었던 게 갇혔다라는 갇힌 그러한 제목을 뽑아낸 어떤 특별한 기자님의 의도나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섭외 과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혹시 인터뷰 섭외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대학동 고시촌에 대해서 정부기관은 어떤 생각과 정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민들의 정말 날카로운 질문들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예리하신데 이진훈께서 기사 타이틀이 고시촌에 갇힌 중년인데 갇히다란 표현 사실 되게 사실 제목을 뽑을 때 기자분들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잖아요. 갇히다란 표현 말고도 다른 게 있었을 텐데 갇히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어떤 의도셨는지. 네, 이게 갇히다라는 표현 자체가 보통 갇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감옥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이제 그 감옥에 갇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의지대로 갇히는 게 아니라 그냥 강제로 갇히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고시원에 사는 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시원에서 사실 좀 그 고시원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환경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아서 제가 만나본 분들 대부분은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셨어요. 벗어나고 싶어 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사는 겁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 단절 이런 것들 때문에 갇혀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첫 번째 갇히다라는 제목을 선택을 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갇힌 공간의 사람들은 외부에서는 사실 보기가 어렵죠. 우리가 감옥에 사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듯이 말이죠.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진짜로 고시촌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또 이분들 자체도 직장을 잃고 가족관계도 단절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도 마땅하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스스로 사각지대에서 살고 있는 거고 그렇게 사각지대에 살면서 본인들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하면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갇히다라는 의미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네요. 역시나 날카로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 고시원 나갈 수는 있겠지만 환경적인 것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냥 정말 물리적으로 나갈 수는 있겠지만 환경 때문에 결국에 거기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묘사하셨다는 얘기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양유라님께서 인터뷰 섭외 과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과정 속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신지. 네, 이런 거 진짜 에피소드라기보다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는 일반적인 성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저희가 그 무료급식소 거기 해피인이라고 있거든요. 해피인에서 이제 그냥 헌팅하듯이 선생님 잠깐 말씀 좀 나누시죠.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정말 무작위로 접근을 했었는데 그런 점에서 처음에는 다 그래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공통된 반응을 보이세요. 처음에 얘기를 해도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세요. 뭐 이런 걸 물어봐도 그냥 얼버무리듯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몇 가지 계속 질문을 던지다 보면 어느새 달변가로 변해 있더라고요.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고 이런 얘기를 쭉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홀로 지내면서 응축돼 있던 그 말들이 있잖아요. 그 말들을 들어주는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고 그걸 한꺼번에 이렇게 풀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고 있으셨던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그런 분들의 일반적인 성향 같은 것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초반에 좀 접근할 때는 좀 경계하시지만 정작 또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서 좀 더 다가가면 또 막 달변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 얘기를 막 해주시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그렇게 해서 섭외가 되고 이렇게 취재를 하려고 연락을 해봤는데 또 연락이 안 되세요. 맞아요. 네,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답변도 없어지고 어떤 분은 이제 수신 거부한 거 알잖아요. 이렇게 딱 전화 걸면 바로 연결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수신 거부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또 취재를 하다가 또 만났어요. 만났는데 아이고 뭐 잘 지내세요 이렇게 하고 많은 경우도 많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잠수를 타시는 분들도 많았고 해서 굉장히 섭외가 어려웠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고 싶지만 본인의 지금 현재 상황, 현재를 이제 취재나 기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게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렵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좀 잠수를 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염세적인 태도로 인터뷰에 응하시진 않으신가요? 아, 나 저번에도 인터뷰했고 지난해에도 인터뷰했고 바뀌는 것도 없고 뭐 기자 양반 이거 바뀌는 건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제가 네. 취재를 할 때 보면은 예, 맞아요. 좀 공격적으로 다가오시기도 하고 네네, 그렇죠.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훌륭한 기사를 아, 뽑아냈다는 거.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시니까 제가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네 분을 아무 분을 모신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좋은 기사로 아, 예.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자긍심을 가지면서 두 번째 자 답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김봉규님께서 대학동 고시촌에 대한 정부의 생각과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냥 취재한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이건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가 그냥 느낀 태도로 보자면, 아, 할 만큼 다 했다. 우리 더 이상 신경 쓸 거리가 없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사실 이게 독거 중년이 저희가 주거 문제로만 접근을 했는데,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고 그분들의 실상을 들어보면 주거 문제 하나만 해결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결코 아니에요. 이분들이 다시 사회로 나와서 용기를 내서 이제 사회에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치료가 좀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직장도 구해야 되고, 그리고 이분들의 경제적인 기본적인 것들도 좀 해결을 해야 되고, 이런 복합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가 쉽진 않죠.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이나 노력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은 사실 제가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그 결과물 자체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여론이나 언론 같은 경우에도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그 독거 중년에 대해서 처음에 그냥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독거 중년 그냥 뭐 항상 가정 이루고 있었던 사는 일 거 아니지? 아니냐? 약간 앞서 그 시민분들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내 처지가 이러니까 개선을 해달라고 나서지도 않아요. 그리고 정치권도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세밀하게 짜서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지도 않고, 그리고 많이 해봤자 성과도 그렇게 많이 안 나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우리가 청년 주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청년 주거에 대한 여러 가지 주거 정책들도 나오고 했는데, 이제는 청년 주거 정책을 더해서 그런 중년들에 대한 주거 정책도 좀 여론의 관심을 받아서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 기사님, 기사가 나간 뒤에 대학동 고시촌에 좀 무슨 변화가 있었다거나 그런 걸 좀 후속으로 취재하셨다거나 좀 들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그 대학동 고시촌에 이분들이 나와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최근에 그 천주교 빈민사목 그쪽에서 공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올해 4월 달인가 그쪽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간단하게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 뭐 탁구도 칠 수 있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고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마련이 돼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분들이 다시 한번 자신감을 찾고 또 사회 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자랑인데, 저희가 했던 거를 보고 이제 어디였지? 아, 죄송합니다. 이거 괜찮아요. 시간 갖고 네. 자랑할 건 꼭 자랑하고 가셔야죠. 그 서울 디자인재단 휴먼시티 디자인 워크숍에서 그 서울 대학교 학생들이 저희 그 기사를 보고 이걸 통한 중년 고시촌 앱을 좀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그 사진 기자한테 얘기를 듣고 그 홈페이지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아직은 만드는 중이고, 그래서 곧 만들어서 앱으로도 배포를 한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그 기사를 통해서 변화가 좀 생겼고 또 다른 이들의 관심을 끌어내기 때문에 변화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사실 한순간에 이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의 움직임이 모여서 사실 큰 흐름으로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고시촌에 갇힌 중년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엔 장수경 기자님의 디지털 성범죄 끝장 프로젝트 넘어 N에 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장 프로젝트 끝내버리겠다. 타이틀부터 기자님의 단호한 의지가 느껴지는데 어떤 기사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겨레 장수경입니다. 저희는 N번방 그 이유를 좀 짚어보는 프로젝트 너머N이라는 걸 한겨레 21에서 고한솔 기자랑 방준호 기자랑 함께 했었고요. 보시면 2019년 11월에 한겨레에서 오연서 김환 기자가 디지털 성범죄 그 텔레그램 성착취에 대한 기사를 썼었어요. 언론에서는 가장 먼저 썼었는데 기사엔 뭐 범죄의 조직성 그리고 피해 여성을 유의로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기사에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당시 편집장이었던 정은주 기자의 제안으로 프로젝트는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사를 준비하던 당시는 이미 텔레그램 성착취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법안도 개정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주간지다 보니까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기사를 소화하는 게 좀 주간지 특성상 어렵기도 했고 그러면 저희는 어떤 걸 고민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N개의 범죄, N개의 오판, N개의 추적 그리고 교육을 다루는 N번방 너머N이라는 걸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는 왜 일어났나, 이 범죄를 용인한 사회 분위기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가해자뿐만 아니라 방조자 내지는 방관자들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안동, 춘천, 수원, 인천 등 재판이 열리고 있는 곳들을 좀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조직도를 좀 그릴 수 있었고요. 공소장이랑 수사기관 인터뷰 그리고 단체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조직도를 그렸습니다. 저기 상단에 보시면 문영욱 이미지가 보이실 텐데요. 그 옆에 AV 순읍도 있고 손정우가 운영한 웰컴 투 비디오도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하나로 다 연결된 거더라고요. 손정우 같은 경우에는 AV 순읍에서 손정우 같은 경우에는 AV 순읍에서 활동을 했었고 그 AV 순읍 고단방을 운영했던 왓츠맨 같은 경우에는 AV 순읍의 헤비 업로드였어요. 그리고 이 고단방은 뭐였냐면 성착취 링크를 공유하던 그 방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하나의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다는 걸 좀 한 번에 보여드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다음으로는 방조에서 법원과 수사기관을 좀 짚어봤는데요. 저희가 만난 피해자들이 그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들도 꽤 있었어요. 그리고 법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음란물 유포죄라는 1심 판결 315건을 분석했는데요. 보시면 벌금형이 가장 많아요. 50%로 가장 많고 무죄도 있고요. 그리고 실형은 5.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315건 가운데서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게 51건이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절반가량이 또 벌금형이에요. 그렇게 재판부가 가해자들에게 꽤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이유로 형이 감경됐을까를 좀 보면 감경 사유들이 되게 비슷했어요. 피해자 얼굴이 노출되지 않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범죄 수익이 크지 않다라는 이런 이유도 있었고요.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쳤다라는 건 되게 많았고요. 이런 이유로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챕터 사이사이에 피해자들이 쓰는 편지를 실었었는데요. 이 편지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또 가해자들에게 아니면 연대자들에게 쓰는 편지였는데 이 편지가 되게 마음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을 그러면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좀 사례별로 쉽게 웹툰으로 그려봤고요. 네, 이렇게 해서 디지털 성범죄 기사로 104쪽짜리 잡지를 만들었고 그리고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만든 잡지인데 그냥 간략하게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가 만든 사이트고요.
맨 앞 화면이 뭐냐면 거미줄로 다 쳐져 있는 N번방의 N개의 범죄들을 여성들이 연대해서 끊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사이트도 있긴 한데 지금 시간 상황상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네, 저기 stopn.hani.co.kr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만든 사이트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N번방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조주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잖아요. 42년이 나왔었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야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 사람의 저지른 범죄에 비해서 양형 기준을 그렇다면 무조건 높이는 게 또 맞을 것일까 이런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도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N번방 디지털 성범죄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분노하면서 이 기사를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시민분들은 어떤 것들을 좀 느끼셨을지 영상으로 좀 만나볼까요? 뭔가 단편적인 기사일 때는 그렇게까지 느끼지 못했는데 이런 탐사 보도를 보고 가해자 조직도가 정리된 걸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 범죄에 가담을 했고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였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특히 한 명당 평균 유포 횟수가 3만 건이 넘는 걸 새롭게 알게 됐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애가 있는 건 아닌데 학생들을 그냥 우리 애라고 좀 많이 표현하거든요. 근데 우리 애가 겪은 거가 우리 애만 겪은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겪은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로 소비된다는 생각이 조금 많이 슬펐고요. 또 후속 대책이 제 마음에 차지 않아서 조금 안 좋은 부분도 있었어요, 마음이. 그래서 좀 기사를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이 성범죄가 점점 곁에 다가오지만은 범죄의 유형도 다양해지는 데 대해서 그 처벌에 대한 형량이 작게 되어서 재범의 우려가 높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뭐 충격적이었다, 후속 대책이 아쉽다, 형량이 낮아서 재범 우려가 높을 것 같다, 뭐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선생님이라고 하셨던 그분께서 우리 애, 이제 아이는 없지만 학생들을 애라고 부르셨으니까 우리 애가 겪은 일이 우리 애만 겪은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로만 소비되는 게 조금 슬프다라고 하신 말씀이 저도 좀 많이 공감이 갔습니다. 시민분들의 반응을 좀 들어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기자님? 저희가 끝장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단 게 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저희 사이트 안에서는 구현되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맨 처음에 이야기해 주신 분이 기사로 낱개로 소비되는 것보다 이걸 한 군데 모으니까 좀 더 이 범죄의 중요성 내지는 중대성들이 좀 보였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저희 기사 내지는 기획 의도랑 맞는 것 같아서 와닿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개인적인 그냥 궁금증인데 최근에 어쨌든 조주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거 판결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기자님? 저희가 잡지를 마감하는 날이 지난해 11월이었는데 그 잡지 마감하는 날이 조주빈 1심 선고 날이었어요. 그래서 고한솔 기자가 현장에서 40년형이라고 얘기 들었을 때 이걸 좋아해야 되는 건지 사실 말아야 되는 건지 마음이 복잡하긴 했는데 그날 이제 박사방 피해자인 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분이 그날 선고일인지 아예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재판부에 별로 기대가 없으셨대요. 재판부에 별로 기대가 없어서 그날 선고일이라는 것도 그 네이버 실검에 떠서 조주빈이 떠서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정도로 이제까지 상황들이 그동안 법원이나 재판부 내지는 사법기관들이 가해자에게 관대하지 않았나, 피해자가 전혀 재판부에 기대하지 않을 정도로 관대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42년형 어쨌거나 감형은 되지 않긴 했으니까 근데 마음이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네. 아까 이제 그 이근하 기자님께서 교화 이야기 했을 때 저는 마음이 되게 복잡하긴 했었어요. 네네. 정말 그랬겠네요. 하긴 거기 또 청소년이 가담했던 네네. 범죄자도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민들의 질문 영상을 저희가 좀 보고 이야기 나가도록 할게요.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셨는데 정리하시면서 기자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어떤 독자가 이 기사를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기사를 쓰셨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교사로서 불법 촬영물에 노출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보통 사건 발생 시점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범죄 예방 정책과 개선 정책에 대한 취재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기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다각도로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요. 먼저 허은정님께서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셨는데 정리하면서 기자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아까 그 사실 표만 보더라도 굉장히 복잡한데 거미줄처럼 막 엮여 있잖아요. 네. 그거 만들려면 사실 엄청난 자료를 알아야지만 그런 걸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떠셨어요? 저희가 사이트나 잡지나 크게 4가지 챕터로 나눴어요. 연대, 그리고 방조, 사건, 그리고 교육 이렇게 나눴는데요. 각 챕터마다 좀 감정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대를 쓰면서는 어쨌거나 이 사건을 끌고 온 건 여성들이었는데 그 여성들이 운동하고 추적해 나가고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를 드러내는 그 과정들이 되게 너무 마음이 벅차면서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라네뿐만 아니라 뭐 이번에 텔레그램 성범죄도 그렇고 사실 이걸 수면 위로 드러낸 건 여성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들의 이야기를 쓸 땐 좀 감정이 벅차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주빈이 사실 보면 2019년 6월에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했던 손정호 같은 경우엔 징역 6월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2년 4개월 뒤에 조주민은 42년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2년 4개월 동안 싸워왔던 여성들 이야기를 좀 썼을 때 좀 그랬고요. 그리고 저희 그래서 편집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좀 그 기사 데스킹을 보면서 좀 눈물이 났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사건과 오판에 대한 기사를 쓸 때는 좀 한숨을 많이 쉬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가 공소장을 문형욱이나 뭐 등등의 공소장을 확보하고도 사실 기사로 쓰지 않았는데 그게 2차 가해의 우려가 있기도 했고 그리고 너무 이게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더 공소장에 보면 더 잔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희가 사실 그걸 보면서 읽으면서 한숨 많이 쉬고 욕 많이 하고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교육 기사 썼을 때는 좀 감사한 마음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초등 젠더 교육 연구의 아웃박스에서 실제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로 알기 쉽게 작성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정재훈 만화가가 이걸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그려주셔서 좀 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감정이 뜨거웠던 건 피해자들에게 편지 받았을 때 가장 감정이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쓴 편지를 읽을 땐 그 분노가 느껴졌고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쓴 편지를 읽었을 땐 공감의 메시지가 그리고 다른 연대자들에게 쓴 편지를 읽었을 때는 그 고마운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를 읽었을 때는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네, 한동안 좀 일을 잘 못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 때 좀 지칠 법도 하잖아요. 어쨌든 기자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건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독자들이 기사를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나요?라고 허은정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기사를 쓰면서 염두에 둔 이게 타겟 독자층? 수용하는 그런 층이 있었을까요? 저희가 기사를 쓰면서 모두 사실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특히 청소년이랑 그 청소년을 양육하거나 교육하는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처음 만났던 피해자가 청소년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기사에는 이제 지호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그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피해를 입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고 난 뒤에 이제 그 친구가 사용했던 랜덤 채팅 앱에 들어갔는데 제가 13살이라고 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자라는 메시지를 진짜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핸드폰을 별도로 따로 썼어야 될 정도로 메시지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지금 그리고 N번방 가해자나 피해자 중에 또 청소년들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읽었으면 좋겠기도 하고 또 이 디지털 성범죄 역사가 그리 아주 짧지는 않아요. 그래서 1990년대 소위 빨간 마우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 피해자랑 가해자가 모두 청소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은 훨씬 더 영상 작업하는데 제작하거나 뭐 퍼뜨리는데 더
용이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읽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법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 예전에는 유포하는 것만 범죄였는데 지금은 뭐 시청, 소지하는 것도 범죄고, 이런 달라진 인식들을 좀 잘 교육된 성인이 잘 교육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기자님께서 이제 특히 뭐 교사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이제 시간상 영상에 다 담기진 않았지만 실제 이제 현직 교사이신 정혜신님께서 학생들에게 이 기사 일부를 읽게 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하셨다고 하시면서 젊은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 덧붙여 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남겨주신 질문이 교사로서 불법 촬영문에 노출된 학생들, 그러니까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네, 그 디지털 성범죄 이번에 N번방 가해자가 뭐 60%가 청소년이란 얘기도 있고, 뭐 이번에 뭐 피해자가 60%가 청소년이란 얘기도 있고, 가해자 중에 12살짜리도 있고, 이래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이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리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랑 탁틴 네일의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좀 작성해 봤는데요. 그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가 피해에 대해서 알게 되고 피해에 수사사법적으로 대응하거나 혹은 대응하지 않거나 하는 선택의 순간을 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 당사자의 이제 안전과 건강 그리고 욕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그 피해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는 그 피해 학생과 그 안전한 공간에서 또 그리고 신뢰관계가 바탕이 된 상황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내지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 같은 발언은 삼가 주시고, 그리고 이제 피해 학생이 그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을 표현해 주셔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교육하거나 이제 돌보는 시설 종사자들은 신고 의무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신고 이전에 학생들의 의견과 욕구를 충분히 다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 학생은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피해 신고를 꺼릴 수도 있고 또 대응하기를 좀 어려워하기도 하니까 이 친구들에게 대응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이제 이 친구들이 고민하는 시간에 혼자 고민하지 않게 뭐 여성단체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거나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를 통해서는 뭐 법률 지원 내지는 의료 지원 이런 것도 다 받으실 수 있고, 또 뭐 경찰에 가서 진술하실 때 같이 가주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고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갑자기 개인적인 궁금증이 생기는 게, 아까 신상호 기자님이 인터뷰를 할 때 그 섭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피해자들은 더 얘기하기 힘들어할 것 같고 청소년이다 보니까 더 섬세한 부분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그들 그 청소년 피해자들이 가진 뭔가 공통점? 약간 이런 부분들이 다들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셨는지 그런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기획 취재를 준비할 때 팀원이 3명이었는, 저 포함해서 3명이었는데 저랑 고한솔 기자가 여성이었고 이제 방준호 기자가 남성이었어요. 그래서 피해자를 만나는 건 이제 저희 여성 기자들이 주로 했었고, 그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 동안에 고한솔 기자랑 저희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이렇게 터놓고 보니까 이게 되게 그 여성들이 겪는 일이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다들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제 피해자를 만날 때 저희 안에서 내부적으로 암묵적으로 규칙을 정했던 거는 피해자들한테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질문하지 않는다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피해자에게 굳이 이게 또 기사가 많이 나오기도 해서 구체적인 질문하지 않고 그냥 피해자가 이야기한 대로 듣자라는 게 저희 내부에 있었던 이제 암묵적인 규칙이어서 그런 지점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런 걸 또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인터뷰를 진행하셨네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양인성님께서 보통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관심이 많아졌다가 그 이후엔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범죄 예방 정책, 개선 정책에 대한 취재가 많이 부족하다. 정말 저도 보면서 많이 좀 찔리고 공감되고 분통이 터지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자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 사건 보도가 났을 때만 해도 N번방은 정말 우리나라를 뒤집어 놨잖아요. 사실 모두가 관심이 많았고 국민청원도 올라갔고 그렇게 이례적으로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신상 공개가 되고 뭐 이례적인 사건들이 많았었는데, 그때는 뜨거웠지만 또 지금 1년의 시간이 지나고 판결이 나와도 그때만 반짝 관심 받고 또 잊혀지고 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고, 기자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취재를 좀 진행하면서 사실 이제 만났던 활동가들이나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잊지 말아달라, 꾸준히 기록해달라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이트를 만들 때도 사실 꾸준히 기록할 수 있게끔 사이트도 계속 만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기획을 준비했을 때는 근데 이미 보도가 많이 됐었고, 그리고 법안도 개정이 진행이 된 상태였고, 또 아동 성착취물, 예전에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었는데 지금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용어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사실 저희 내부에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이제 이걸 DB화하기로 했던 거고, 꾸준히 기록하자라고 했던 거였는데, 그 지적하신 대로 대중의 관심이 이렇게 확 끌어올랐다가, 대중뿐만 아니라 언론의 관심이 확 끌어올랐다가 사그라드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 질문 받았을 때 제가 지금 비취재 부서에 있어서 저도 관심이 좀 소홀했던 게 아닌가라는 반성을 좀 해봤습니다. 네. 후속 취재 보도 같은 게 사실 또 아까 소비자 중심으로 이제 생산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외면하는 기사를 꾸준히 계속해서 쓴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쨌든 관심을 받아야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후속 취재에 이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이 조금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끝장 프로젝트 너머 N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단비뉴스 ES 기자님의 보이지 않는 위험, 밀폐된 죽음의 공간을 가다에 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좀 브리핑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단비뉴스 이예슬 기자입니다. 저희 단비뉴스는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매체입니다.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단비 같은 뉴스 보도하겠다는 각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비뉴스 기획탐사팀에서 취재한 밀폐공간 질식재해에 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기획은 우리 주변에서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맨홀인데요. 우리 주변의 밀폐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서울, 대구, 부산 등에서 연이어서 밀폐공간 질식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밀폐공간이란 뭔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밀폐공간을 VR 360도 영상으로 실감나게 담았고 각 현장의 작업 과정을 집중적으로 파헤쳤습니다. 특히 안전지침을 준수하면서 기자들이 직접 밀폐공간에 들어가서 취재를 해서 현장을 좀 실감나게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영상 재생. 네, 먼저 인터랙티브 페이지입니다. 웹을 설계할 때 어두운 배경을 일정한 구획으로 나눠서 밀폐된 공간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10년 동안 일어난 질식사고 데이터 193건도 전수 분석해서 아카이빙 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가공업체나 제철소 등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 사고도 간결하게 스토리텔링 했습니다. 전체 6편의 기획기사 종합했고 다음은 현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하수 처리장입니다. 하수 저장 탱크에는 물티슈나 머리카락 같은 게 많이 끼는데 이런 이물질들을 보통은 기계가 걸러냅니다. 그런데 그 기계에 이물질이 끼면은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서 그거를
빼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가 생기는데 하수 속에 있는 황화수소나 황화수소에 중독되거나 산소 결핍 상황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넓고 뻥 뚫린 곳도 밀폐 공간에 해당하는데요. 하수를 몇 시간씩 가둬두고 이물질을 가라앉히는 침전조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속에는 찌꺼기들이 쌓여 있는데 물을 빼는 순간 그 찌꺼기들에서 유해가스가 발생하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꽉 막혀 있는 좁은 공간만 밀폐 공간인 게 아니라 이렇게 개방된 공간이라도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고 출입이 제한된 곳은 밀폐 공간으로 간주합니다. 돼지가 자라는 양돈장에도 밀폐 공간이 많습니다. 분뇨 저장 탱크나 분뇨를 발효해서 퇴비로 만드는 과정에서 유해가스가 발생하는데요. 돼지 분뇨에서 엄청난 악취의 황화수소나 암모니아가 나옵니다. 돈사 내에는 돼지들의 분뇨가 쌓일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치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직접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 황화수소는 농도가 1ppm만 돼도 엄청난 달걀 썩는 냄새 같은 게 나는데 500ppm 정도가 되면 심한 두통이나 호흡곤란 같은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흔히 볼 수 있는 상하수도 맨홀입니다. 내부에 있는 펌프를 청소하거나 펌프가 고장났을 때 작업자가 직접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도 질식 위험이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예방 장비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작업 전에는 반드시 환기를 시켜야 되고 송풍기를 틀고 송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고 감시인도 외부에 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절차만 지키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네, 질식재해가 일어나는 현장들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일이 적습니다. 대부분 임시적이고 간헐적인 작업들이라 작업자들이 안전지침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 알더라도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사고는 이때 발생하는데요. 작업자는 순식간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그 동료를 구하러 간 제2의 작업자도 함께 정신을 잃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밀폐 공간 작업이 이뤄지고 있을 텐데 수많은 산재 사고 중에서 적어도 밀폐 공간에서 질식하는 사고는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독자분들께서 저희 기사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업재해 그중에서도 밀폐 공간에서의 산업재해에 대한 다각도에서 심도 있게 깊게 정말 어찌 보면 좀 생소하고 생경한 모습들을 저희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기사의 경우에 VR 콘텐츠로 제작이 돼서 더 실감나고 뭔가 더 와닿았던 그런 기사였던 것 같은데요. 시민 참가자분들도 직접 VR 기사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느끼셨을지 한번 만나보죠. 차가운 시멘트 벽을 때리는 물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비상구로 벽까지 환하게 들어오는 공간이지만 이것도 질식 위험입니다. 재밌네요. 바닥에 쌓인 질퍽한 이물질에선 유기물이 썩는 냄새가 나옵니다. 어두컴컴한 공간 아래에선 6개의 설비가 하수 속의 모래와 흙을 걸어냅니다. 이곳은 하수에 섞여 들어온 이물질을 걸러내는 곳입니다. 철도 산업 현장에서 제 동료가 산업재해를 당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산업재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고 원인과 그리고 사고를 당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사고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석한 기사를 본 적이 없었는데요. 이 기사는 굉장히 저한테는 신선한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전에 알바를 했었는데 쿠팡 신선식품 물류센터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봤는데 산소 포화 농도 표시된 것과 관련해서 따로 법령이 있어서 해겠거니 싶었는데 이 기사를 읽고 나서 왜 표시가 되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단순 일회성 사고에 그치지 않고 매년 계속되어 왔다는 점,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 100건이 넘던 유사한 사고가 일어났다는 점은 이러한 탐사보도 기획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야 되고 굉장히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실제 산업재해를 당한 동료를 직접 목격했다는 분도 계셨고요. 또 매해 유사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게 참 의아하다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시민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또 VR 체험하는 거 직접 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먼저 저희도 이런 VR을 제작하긴 했지만 저렇게 고글을 쓰고 직접 하는 독자분들을 만난 건 처음이라 굉장히 너무 반가웠고 감사했고 신기했습니다. 이거 VR이 사실 아까 말했지만 거기서 나온 가스라든가 이런 냄새가 사실 관건인 부분인데 나중에 좀 기술이 발전하면 그것도 좀 추가해서 체험할 수 있는. 저희도 그 후각적인 부분까지 네. 넣고 싶었지만 그까지는 아직 기술을 구현하지 못했고 VR로 한 이유가 그 공간들은 저희도 잘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사진이나 영상만으로 전달하기에는 좀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공간이 어떤지를 좀 더 실감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VR을 만든 거였는데 이렇게 체험을 하시는 걸 보니 그 의도가 굉장히 적중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산업재해를 직접 가까이에서 목격하신 분들 얘기를 들으니 이게 정말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기사가 자꾸 나와야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분들을 좀 더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다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기 위해서는 디테일하게 취재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어떻게까지 좀 이런 걸 더 밀도 있게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일단 다양한 현장을 섭외해서 다양한 밀폐 공간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어떤 사고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자주 사고가 일어나는 곳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역시나 취재를 더 발로 많이 뛰었기 때문에 다양한 취재 소스를 통해서 이런 기사를 만들어내셨다라는 답변 해주셨습니다. 자, 앞서 영상에서 직접 장비를 쓰고 VR 기사를 체험하는 모습을 저희가 만나봤는데 재밌다라는 표현을 쓰시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 환경 자체가 기사를 떠나서 환경 자체가 재밌다라는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런 반응들 어쨌든 기대하셨던 거는 적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많은 분들이 좀 그 안에 직접 들어가시진 못해도 VR 환경을 통해서 체험하시길 원했는데 이렇게 재단에서 좋은 환경 마련해 주셔서 직접 독자분들이 체험하시는 걸 보니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기사들을 보고 시민분들이 어떤 궁금증을 생기셨을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밀폐 공간의 위험성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반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 정말 다양한 곳에 밀폐 공간을 직접 영상과 사진으로 촬영을 했는데 혹시 취재에 협조를 받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흔쾌히 이렇게 취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을 대신할 기계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 동료들께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분들에게 좀 보상이나 좀 도움되는 것들은 없을까요? 네, 역시나 좋은 질문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김필종님께서 기사를 보면 정말 다양한 곳에 밀폐 공간을 촬영하셨는데 취재 협조를 받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 그 과정이 궁금하다. 정말 섭외가 관건이었던 기사였잖아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 다양한 곳을. 네, 시민분께서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저희도 섭외 과정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연히 사업주분들은 그런 위험한 환경을 노출시키는 걸 꺼리십니다. 양돈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험이 있어서 외부인들을 들이는 걸 극도로 꺼려 하셨고요. 상하수도 맨홀이나 하수처리장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사업주와 지자체 모두 그런 밀폐 공간의 위험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그 위험한 현장을 노출하는 데 좀 부담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거기다 숙련된 작업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기자들이 직접 들어가서 취재를 한다고 하니 좀 더 걱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기사가 있어야 그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시는 그런 밀폐 공간의 위험과 안전장비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다고 계속 설득을 한 끝에 취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상하수도 맨홀은 비교적 쉽게 섭외를 할 수가 있었는데 하수처리장은 그러지 못해서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하수처리장에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끈질긴 섭외 노력 끝에 얻어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자님이 정말 사실 그런데 가볼 일은 없잖아요. 저희도 없는데 사실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어땠어요? 그 냄새와 막 그 낯선 환경과 이걸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까지 열악했구나. 되게 놀랐을 것 같아요. 그때가 저희가 취재를 한 게 7, 8월이었는데요. 일단 기온이랑 습도가 너무 높으니까 안에 그 냄새도 굉장히 심해집니다. 온도도 높고요. 그래서 좀 어두우면서 좁으면서도 온도는 높고 축축하니까 그 자체로 굉장히 공포스럽더라고요. 근데 작업자분들은 그 안에서 무거운 안전 장비들을 다 착용하시고 작업을 하려고 하면 정말 힘드시겠구나. 그래서 이 안전 지침을 지키는 게 더 어렵겠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공포스럽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자, 조수연님께서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을 대신할 기계가 없는 건지 궁금하다. 저도 보면서 결국에는 다 기계가 하는 것 같은데 뭐가 끼어 있으면 결국엔 사람이 들어가서 그걸 또 꺼내야 되고 우리 발전 많이 했는데 4차 산업, AI 안 됩니까? 어떻게? 당연히 대부분의 밀폐 공간은 기계가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다만 앞에 말씀드렸듯이 내부 설비가 고장 나거나 청소를 해야 될 경우에 사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양돈장의 저장 탱크나 상하수도 맨홀 같은 경우에는 좀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청소를 하는 장비가 닿지 않는 깊숙한 곳은 사람이 결국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거를 막 개발해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는 비용 대비 그냥 사람을 고용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그냥 단발적으로는 효과적이니까 사실 그걸 정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정찬님께서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다 돌아가신 분들의 동료들도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분들에게 보상이나 도움이 되는 것들은 없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현장 상황을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그 질식재해가 실제로 발생했던 현장의 동료분들을 취재했습니다. 제철소에서 아르곤가스 질식 사고로 사망한 분들의 동료를 만났는데요. 그때 동료 5명을 잃으신 분입니다. 사고 이후에 매년 추모제를 열고 계시다고 했는데 벌써 10년 정도가 지난 사고지만 그분 개인적으로는 평생 도저히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산업재해는 사고를 당하는 그 직접적인 피해자 외에도 동료, 가족, 지인까지 모두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사건이 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전국에 직업 트라우마 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국에 1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대구 센터에 갔을 당시에 아직은 인력이 부족하고 지원되는 예산이 적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직업 트라우마 센터에서 직접 사고를 당한 1차 피해자 외에도 사고를 목격했거나 수습한 사람, 그리고 그 가족이나 동료들까지 모두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들을 동안 제가 자꾸 핸드폰을 봤던 이유는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우리 기자님들의 답변과 또 기사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역시나 정말 새로운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있다, 알고 있다, 감사하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진화하고 있는 기사의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사실 기사라고 하면 뭐 여전히 글이나 사진, 도표로 구성된 뉴스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요즘은 기사의 형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본 4개의 심층 기획 보도물 역시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새로운 형식의 기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랙티브는 종이 신문의 확장판으로 읽는 뉴스를 넘어서 영상, 사진 등을 활용해서 독자와 소통하는 쌍방향 콘텐츠인데요. 뭐 기사에 따라서 360도 VR이나 드론 영상, 음성인식까지 활용하기도 하는 최첨단 뉴스 콘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인터랙티브 뉴스를 접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최근에 조금 참신한 기사들에 관심이 생겨서 인터랙티브 기사들을 조금 더 찾아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에 본 뉴스 하나는 한국일보에서 작성한 난소공 기획인데요. 12명의 철거민을 따라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 인터랙티브 뉴스를 좀 구성을 했는데 인터랙티브 기사는 세월호 사건을 보도했을 때 그 기사의 데이터베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시간순 그것도 아주 초분 단위로 해서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 어떤 보도가 나갔는지를 세밀하게 기록한 걸 보고 개인적으로는 전율을 느꼈는데요. 제가 평소에 인터랙티브 기사를 읽어본 적이 없었고요. 제가 보통 처음에는 네이버 기사나 이런 걸 자주 읽는데 인터랙티브 기사는 내가 처음이었습니다. 탐사보도가 글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다 보면 약간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는데 뭔가 스크롤을 내리는 거에 따라서 확확 이미지가 변하고 이것저것 클릭하면서 몰입감 있고 흥미롭게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기사를 보고 있는데 영상을 보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고요. 또 단순히 기사가 이제 그 줄글이 아닌 시각적인 이미지를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점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영상 뉴스의 장점과 지면 기사의 장점을 모아놓은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 뉴스에서는 사실 구체적인 사례라던가 수치를 알기 어려운데 인터랙티브 기사에서는 수치를 최대한 이해하도록 가져오되 생동감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어릴 때 막 서점에서 팝업북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좀 재밌잖아요. 그래서 좀 팝업북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좀 깊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지루하지 않다? 네, 그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일반 지면 기사를 쓸 때보다 인터랙티브 형식을 사용하면 결과물은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많은 노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말인즉 보시는 분들이 재밌었다면 그걸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뒤에서 노력하시는 수많은 사람들과 노력과 그 시간과 비용이 있었을 텐데 이거 만들면서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닌데 이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근아 기자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우선 디지털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다들 알고는 있지만 사실 팬 기자로서 디지털 콘텐츠를 이제 각을 잡고 만드는 일이 흔치는 않아서 계속 지면 기사랑 따로 원고를 뭐 10번 막 이렇게 수정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재밌었으면서도 굉장히 힘들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웠던 지점은 사진인데, 그러니까 비주얼 요소가 되게 중요한데 보시면 저희 인터랙티브는 다 일러스트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저희가 기획 기사를 처음에 이제 준비를 했을 때 소년범의 대상을 좀 좁혔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강력범죄와 같은 아이들은 사실 저희 기획의 대상이 아니었고 그 아래 뭐 보호 처분을 받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 그리고 비행 청소년들 이렇게 좀 세 단으로 나눠서 이제 비행 청소년들과 보호 처분 학생들까지 다루는 그런 기획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강력범죄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상 공개를 하는 게 더 이제 사회적으로 더 이득이 된다 이래서 이제 신상 공개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다룬 대상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얼굴을 공개한다는 게 오히려 되게 사회적인 낙인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금 고민이 되게 깊었었는데 그 같이 이제 작업을 했던 그 스튜디오 벨크로라는 분들께서 이제 일러스트를 활용을 해보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많이 덜게 됐었고요. 그리고 일러스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좀 색감이 좀 쨍하기는 한데 또 그렇다고 밝은 분위기는 또 아니거든요. 주제에 맞게 좀 시선 처리라든지 아니면 아이콘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거를 되게 조심을 많이 하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제작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신경 쓸 것들이 좀 줄어든 반면도 있지만 또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역시나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신상호 기자님도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일러스트로 제작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 뭔가 다양한 요소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일반 독자들이 그냥 일반적인 기사로 냈을 때는 그냥 스크롤을 내리거나 그냥 대충 읽거나 약간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시촌 같은 경우에는 뭔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계속 이렇게 집중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VR 같은 것들도 같이 넣고 그리고 사진 요소 같은 것들도 다양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 독자들을 한 12편 정도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 독자들을 계속 이 홈페이지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 웹툰 같이 이렇게 만화로 구성된 것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사실 저희가 좀 이게 아쉬웠던 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홍콩을 가서 홍콩에 거기 코피놈이라고 하는
정말 고시촌보다 더 열악한 침대 한 칸 있는 그런 방을 섭외를 해서 같이 이렇게 한국의 상황과 홍콩의 상황을 비교해주는 그런 기획을 준비를 했었는데 홍콩이 입국 금지가 됐었고 코로나 때문에 입국 금지가 돼서 이걸 이제 기획을 또 틀려다 보니까 이게 또 시각적인 요소를 좀 더 이 한국의 고시원 이쪽에 좀 집중을 했어야 됐고 근데 또 이제 작년 코로나 아시겠지만 코로나에 걸리면 약간 굉장히 죄인이 되는 그런 때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취재하는 것도 어려웠고 그래서 3개월 정도 취재를 거의 못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사람들을 이렇게 접촉을 해서 취재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 처음에 구상했던 것들 사실 동영상도 찍고 그러면서 좀 입체적으로 구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현장에 접근하는 방법이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여의치 않다 보니까 좀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고 이번에 새로 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좀 더 그런 점을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좀 아쉬웠던 부분들, 변경된 부분들과 어쨌든 독자들을 그 기사에 더 몰입할 수 있게, 더 머물 수 있게 여러 가지 작용들을 고민하셨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또 앞으로 나올 기사는 조금 더 위드 코로나고 하니까 조금 더 수월한 환경에서 더 많은 볼거리와 인터랙티브한 기사를 제공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장수경 기자님은 어떠셨어요? 저희가 사실 그 인터랙티브를 준비하는데 그 업체 선정하고 그리고 사이트가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이 한 4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저희도 처음 만들어 보는 거다 보니까 그 사이트를 만드는 업체랑 사용하는 용어가 아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어를 이해하는 데부터 이제 좀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저희는 기사 마감하는 11월까지 계속되게 이제 업데이트되는 사건들을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었는데 그 조직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월 정도 것까지 조직도를 그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디자인 작업하고 그걸 갖다가 기술적으로 구현하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걸 뭐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만큼 보여줄 수 없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있었고요. 그 인터랙티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활짝 그 너머를 좀 보여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조직도를 만약에 기사로 표현한다면 그 범죄의 조직성을 기사로 표현할 때 몇 개의 문장 내지는 수십 개의 문장이 필요한데 인터랙티브는 그 하나로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더라고요. 여성의 연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연대별로 사건이 일어나고 그걸 해결해가는 여성들의 추적해가는 여성들의 연대가 한눈에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서 독자들에게는 오히려 이해가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화면에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24분의 시민 참여단 분들이 나오셨는데 정말 집중해서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 조명이 굉장히 좋긴 한데 저만 더운가요? 이근아 기자님 약간 폴라 입고 오셔가지고 약간 후회할 법도 한데. 네, 조금 덥습니까? 예. 여러분 자연스럽게 물광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시민 정담회, 기자 정담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예슬 기자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제작한 이유는 저희 기사가 총 5편, 6편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이것들을 단편적으로 올리다 보니 좀 한 호흡에 일관적으로 몰입해서 읽을 수 있는 페이지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기사에는 텍스트와 사진, 도표만으로 구성이 되는데 인터랙티브에는 VR까지 이렇게 어두운 배경으로 해서 좀 그 상황을 실감나게 묘사함으로써 독자분들께 더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했고요. 하나 고민했던 건 저희 기획에서 중요한 게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위험인데 그 유해가스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가 저희에게는 나름대로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이었거든요. 인터랙티브 페이지 보시면 우측 상단에 작은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눌러보시면 거품 내지 가스 모형 같은 동그라미 버튼들이 뿅뿅뿅 생기는데 그걸로 저희가 좀 이런 유해가스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들이 떠다닌다라는 걸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른 건 데이터를 너무 많이 분석해야 했기 때문에 전문 용어를 이해하는 게 어려웠고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언론 매체들이 다양해지면서 뉴스를 만들어내는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고 또 언론을 대하는 소비하시는 사람들
분들의 태도나 생각 역시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변화들이 때로는 영양분이 돼서 언론을 발전시켜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독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자, 시민과 기자분들께서 이것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제대로 된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 이런 걸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함께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함께 하면서 느끼는 건, 저도 뉴스를 전달하고 사실 10년째 넘게 언론에 몸담고 있지만 뉴스를 볼 때마다 이런 좋은 뉴스들을 내가 정말 놓쳤구나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이렇게 사실 밀폐 공간에 있었던 산업재해 같은 전혀 접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알게 돼서 너무 좋구나,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고, 저 또한 어떻게 더 그걸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저는 진행자고 앵커다 보니까 쓰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더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자, 그럼 이쯤에서 다음 영상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꾸 긴장을 하다 보니까 좀 민망한데요. 정말 오글거리네요. 그런 거 하면 약간 어색해가지고. 잠깐만요. 생각이 안 나네요. 목소리를 크게 해야겠네요. 한 번 더 할까요? 네, 이근아 기자님,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렇게 저희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기자님만의 그 취재 방식으로, 그리고 생각들로 이렇게 기사를 정말 잘 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근아 기자님 응원합니다. 이근아 기자님, 좋은 기사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년 범죄, 또 자살 예방 관련된 사회 문제들을 많이 다뤄주신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사들 많은 분들께 전해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상호 기자님, 항상 열정적인 취재 응원하고요. 또 앞으로도 독자에게 신뢰받는 기자가 되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빛이 필요한 부분에 많은 관심을 주고 그쪽으로 주목을 쏠릴 수 있도록 좋은 기사 써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신상호 기자님 구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장수경 기자님,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장수경 기자님 안녕하세요. 일단 코로나 시국에 건강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코로나 시국이 시작되고 1년 지났을 때 작년 12월쯤에 손절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검색을 하다 보니 우연히 그냥 어떤 기사가 보여서 스크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준비하려고 보다 보니까 그 기사 쓰신 분 이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쓴 거 같은 거예요. 쓴 거 같은 게 썼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사실 오늘 오시는 줄 알고 아는 척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못해서 되게 아쉽고요. 어쨌든 이 말인 즉슨 되게 좋은 주제 많이 발굴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더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경 기자님, 젊고 패기가 넘치는 기자님 덕분에 우리 미래가 더욱 밝아지고 힘차게 나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예슬 기자님, 취재를 하시다 보면 어려운 주제나 조금 어두운 주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재를 하면서 열정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예슬 기자님이 기사를 제가 쭉 살펴봤는데 평소에 어떤 그런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사람들, 노동자, 또는 장애인, 기타 청년들,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기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한테 많은 깨우침을 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예슬 기자님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이예슬 기자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좋은 기사를 작성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이예슬 기자님, 이근아 기자님, 신상호 기자님, 장수경 기자님, 화이팅! 네, 시민분들의 응원 메시지를 깜짝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직접 이름을 부르면서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시니까 더 와닿으셨을 것 같은데,
저런 응원 받으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또 일할 동력도 생기고, 아,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이 일을 하는 거지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너무 좀 깜짝 놀래서 너무 리얼로 당겼어요. 감사드리고, 네.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들을 때마다 좀 더 열심히 좀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사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앞으로도 조금 더 열심히 취재하는 기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신상호 기자님? 네, 기자들도 사실 좀 관심이 필요한 직업이에요. 이제 맞습니다. 제가 쓴 기사에 대해서 맞아요. 관심이 없으면 굉장히 맥이 빠지고 또 취재할 맛도 안 나고 그런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화이팅을 외쳐주시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사실 이게 기획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들이 관심 없는 분야나 이런 것들을 좀 발굴을 하다 보니까 좀 싸워야 될 게 많거든요. 제 스스로도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데스크를 설득해서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좀 힘이 필요한데 그런 힘을 여기서 다시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걸 되게 만들어야 되는 과정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은 힘이 필요한데 좀 얻으셨다. 장 기자님. 저는 약간 울컥했는데요. 아까 젊고 패기 넘친다고 하셔서 사실 젊지도 않고 패기 넘치지도 않은데 제 안에 패기와 열정을 다시 일깨워 주신 것 같아서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젊고 패기 넘치십니다. 화이팅. 네, 이예슬 기자님. 저는 공부를 하고 기사를 쓰다 보면 하루에도 기사가 수없이 많이 쏟아지는데 그 안에서 내 기사가 과연 누군가에게 전달되긴 할까? 이게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시민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힘이 크게 되고 응원을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저는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보다 표정이 어쨌든 한결 더 밝아지시고 힘을 얻으신 것 같아서 저도 참 옆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뿌듯해지네요. 아까 사실 이혜슬 기자님이 살짝 언급하셨지만 요즘 너무나도 기사가 많이 쏟아지고 언론도 많고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서 기자가 아닌 분들도 이제 기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많다 보니까 기자분들, 특히 저널리즘에 대한 우리가 정말 생각들을 더 매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진정한 저널리즘 무엇일까? 또 오늘 여기서 저는 좀 많은 답을 얻고 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자분들께서 이제 요즘도 열심히 어떤 기사를 취재 중이실 것 같습니다. 직접 또는 언론사에서 준비 중인 좋은 기사, 심층 기획 보도물이 있으시다면 혹시 없으시다면 좀 관심 가는 분야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이번에는 이예슬 기자님부터 항상 마지막이셨으니까 이번에 먼저 가보도록 할까요? 네. 저는 최근에 한센인 정착마을에 관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과거 일제강점기부터 사회에서 차별당하고 격리당해서 살고 있던 정착마을이 있었는데 전국에 지금 82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옛날부터 양돈 양계 같은 축산업을 하고 사셨는데 지금은 주민분들이 많이 나이가 드시고 주거 환경도 많이 낙후되어서 어떤 상황인지 자세한 사정 살펴봤습니다. 곧 보도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장수경 기자님. 네, 저는 지금 사실 비취재 부서에 있어서 지금 앞으로 단기간에 기사를 쓰는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한겨레 20일에서 또 언론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무용고사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연고 없이 죽어가는 분들에 대해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언론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또 요새 페미사이드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기대해 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또 굵직굵직한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네요. 신상호 기자님. 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분야가 이제 주택, 부동산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자주는 아니겠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주거 관련된 깊이 있는 기획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직장 내 일부 공간을 주거 형태로 활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뭐 컨테이너라든가 비닐하우스 혹은 뭐 아예 그냥 직장 사무실의 일부 공간에 간이 침대를 놓든가거나 약간 그런 형태로 거주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취재를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말 정도면 기사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 기사도 좀 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연말에 기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근아 기자님. 네, 저는 이 기획 보도를 한 이후에 정치부로 자리를 옮겨서 사실 요즘은 기획 보도보다는 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위한 데일리 보도에 주로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권자분들한테 어떻게 선택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사를 쓸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기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되게 감사하게도 뭔가 출판 기회가 있어서 저희 팀이랑 같이 또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또 이 주제로 다시 인사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좋은 기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만나보면서 마무리 지어볼 텐데요. 시민 기자 정담회뿐만 아니라 2021 저널리즘 주간에 참여하신 시민 기자분들 의견을 모두 담아서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좋은 기사는 소비하고 함께 나눠야 합니다. 우리 함께 시민의 언론을 만들어봐요. 화이팅! 네, 좋은 기사란 사회가 간과하는 부분을 통찰력 있게 담아낼 수 있는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을 많은 대중들에게 알리는 이런 기사가 개인적으로는 좋은 기사가 아닐까. 진정성 있는 기사,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기사. 친절하고 투명한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짚고 그거에 대해서 끈질기게 원인을 탐구하고 다시 한번 환기시켜줄 수 있는 기사가 좋은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사란 전 국민에게 모두 잘 읽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조금 흥미롭게 쓰는 기사가 좋은 기사가 아닐까. 팩트를 왜곡하지 않는 기사, 팩트에 충실한 기사입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기자로서 기본에 충실한 기사가 좋은 기사라고 생각을 하고 진실을 알리는 기사가 가장 좋은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관점을 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각을 선물해주는 항상 저는 기사를 쓸 때마다 이 기사를 썼을 때 사람들이 이 기사를 봤을 때 어떤 영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메시지를 느낄 수 있을까? 네, 그런 부분들을 항상 고민하고. 좋은 기사라는 것은 공평정대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누군가를 혐오하지 않는 기사가 좋은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는 기사입니다. 생각할 거리를 던지는 거죠. 사회에 필요한 부분을 끈질기게 말하는 기사가 좋은 기사다. 기사 보고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또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사가 좋은 기사가 아닐까. 주제들 사이 적절한 균형이 있으면 좋겠다. 공론의 장에서 배제되어 왔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좀 좋은 기획이 아닌가. 보도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쉽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지적하는 그런 사람이 좋은 기사인 것 같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우리 사회의 적재적소에 비추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언론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맨 마지막에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대변해 줄 수 있는 것. 공정한 관점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사가 어떤 게 합리적이고 옳은지를 최대한 방향성을 잡아서 알려주는 기사가 좋은 보도 중 하나가 아닐까. 앞으로 쓰고 싶은 기사가 좋은 기사입니다. 제 세상을 넓혀주는 기사가 좋은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15분의 시민과 15분의 기자, PD가 말하는 좋은 기사, 각자 개개인의 의견이지만 결국 좋은 기사는 그를 향한 마음만큼은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기사의 힘이 무엇이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번 정담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신 기자분들도 관계자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또 고민해야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길 바라고요. 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언론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저널리즘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마련된 2021 저널리즘 주간의 마지막 시민 참여 프로그램 좋은 기사의 힘 시민 기자 정담회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함께하면서 시민분들이 언론에 대한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신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바쁜 와중에 또 이렇게 휴일에 자리에 참석해서 진솔한 답변을 해주신 4명의 기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또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실 2시간 동안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에 대한 소감도 좀 듣고 싶거든요.
이근아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사실 독자분들을 만날 기회가 생각보다 굉장히 없어요. 이제 포털 통해서 이제 댓글이나 이런 부분들로만 많이 만나 뵀던 분들을 이렇게 직접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그러니까 오늘 조금 더 제가 앞으로 기자 생활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면 좋을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열심히 취재하는 기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광이었습니다. 신상호 기자님. 사실 지금 이렇게 독자분들과 만나서 물론 이렇게 영상으로만 만나지만 이 영상으로 만나는 기회 자체도 사실 저희한테는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제가 다시 앞으로 더 의미 있는 기사를 가지고 의미 있는 기획 취재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가는 것 같아서 참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광이었습니다. 장수경 기자님. 아까 제 기사를 읽어주셨다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저도 누군가 내 기사를 읽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적이 없거든요. 근데 좀 더 이제 제가 기사를 쓸 때 뭐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쓸 때 책임감을 갖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패기 넘치게 열정적으로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얻고 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영광이었습니다. 이예슬 기자님. 댓글이 아니라 영상으로 이렇게 육성으로 시민분들의 응원을 듣고 나니 정말 힘이 납니다. 좋은 기사의 힘이라는 행사에 저희 기사가 선정되어 온 것도 영광인데 여러 기자님들과 시민분들이 생각하시는 좋은 기사가 뭔지에 대해서 들으면서 저도 어떤 기자가 되어야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좋은 기사의 힘이란 사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분들께서 많이 읽어주셔야만 그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좋은 기사 많이 쓰도록 노력하는 언론인들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또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 그리고 언론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을 나눠주신 시민 여러분들 또 함께 온라인으로 생방송으로 함께 참여해 주신 24명의 시민 참여단 분들도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